안녕하세요. 기쁨쌤입니다. 이 시간에는 커말 1급 필기 2016년 3회 컴퓨터 일반 1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저희가 이렇게 사업장을 옮겨서 아주 작은 데로 이사를 했는데 옆에 차들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차 소리가 가끔 녹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음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동배간 처리 피어-투-피어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동배간 처리 방식, 피어-투-피어 방식이라고 하고 또는 P2P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컴퓨터와 컴퓨터가 동등하게 연결되는 방식이고 각각의 컴퓨터는 클라이언트인 동시에 서버가 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뭐냐면 서비스를 요청하는 컴퓨터를 클라이언트라 그러고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컴퓨터를 서버 컴퓨터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대부분 클라이언트 컴퓨터고 모든 홈페이지나 모든 클라우드는 다 서버 컴퓨터에 있습니다. 자, 그 서버 컴퓨터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워크스테이션이나 PC 단말기로 사용되는 작은 규모의 네트워크에 많이 사용된다. 대표적인 프로그램 토렌토 사용 시 내가 자료를 요청할 때는 내 컴퓨터는 클라이언트가 되고 내가 자료를 제공할 때는 내 컴퓨터는 서버가 됩니다. 여러분의 컴퓨터에 무한도전이라는 자료가 있어요. 제가 제 컴퓨터에서 토렌토를 이용해서 다운받으려고 그러면은 저는 클라이언트가 되고 여러분의 컴퓨터는 서버가 됩니다. 그런데 제 컴퓨터에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운받으려고 그럴 때 제 컴퓨터에서 다운이 돼요. 그럼 저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니까 서버 컴퓨터가 되고 여러분들은 클라이언트 컴퓨터가 되는 겁니다. 자, P2P 방식의 단점이 있어요. 보안에 취약하며 데이터의 양이 적을 때 주로 사용합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피어-투-피어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컴퓨터와 컴퓨터가 동등하게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2번 각각의 컴퓨터는 클라이언트인 동시에 서버가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 컴퓨터가 서비스를 제공해 줄 때는 서버, 서비스를 요청할 때는 클라이언트가 됩니다. 주로 그건 어디서요? 토렌토 프로그램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자, 3번 워크스테이션이나 PC를 단말기로 사용하는 작은 규모의 네트워크에 많이 사용된다. 맞습니다. 4번 유지보수가 쉽고 데이터의 보안이 우수함. 이거 틀렸어요. 보안이 우수할 수가 없죠. 그렇죠? 내 컴퓨터에 있는 자료가 다른 사람이 요청했을 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보안이 우수할 수 없습니다. 보안에 취약합니다. 주로 데이터의 양이 많을 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의 양이 적을 때 사용합니다. 다음 2번 다음 중 멀티미디어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 보시면 멀티미디어가 있습니다. 멀티미디어는 멀티와 미디어의 합성어입니다. 다중과 매체의 합성어입니다. 자, 특징은 디지털화, 쌍방향성, 통합성, 비선형성입니다. 자, 디지털화. 앞으로의 모든 데이터들은 다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돼서 처리가 됩니다. 디지털화입니다. 쌍방향성, 정보 제공자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데이터가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데이터가 가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오기도 하고 데이터가 가기도 합니다. 그걸 쌍방향성이라고 합니다. 자, 통합성, 문자, 그림, 사운드 등 여러 미디어들이 통합돼서 처리되는 겁니다. 문자는 문자와 영상이 독립적으로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함께 통합해서 처리되는 것을 우리는 통합성이라고 합니다. 다음 비선형성, 데이터의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되는 것을 비선형성이라고 합니다. 어떤 데이터를 딱 클릭하면 그 다음 데이터가 정해져서 이렇게 이동되고 그 다음 데이터가 정해져서 이동되고 순차적으로 이동되는 것을 우리는 선형성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비선형성입니다. 여러분 네이버를 통해서도 다음을 접속할 수 있고 구글을 통해서도 다음을 접속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는 서로 망으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비선형성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멀티미디어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여 통합 처리된다. 맞습니다. 이걸 우린 뭐라 그래? 멀티미디어에서 디지털화라 그래요. 그렇죠? 디지털화. 2번 정보 제공자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데이터가 전달된다. 이걸 뭐라 그래요? 쌍방향성이라 그럽니다.
3번 데이터가 사용자 선택에 따라 순차적으로 처리되는 선형성의 특징을 갖는다. 틀렸어요. 우리는 뭐예요? 멀티미디어의 특징 중에는 뭐예요? 순차적도 아니고 선형성이 아니라 뭐예요? 다양한 방향으로 처리되는 비선형성입니다. 비선형성. 틀렸어요. 선형성이 아닙니다. 알겠죠? 4번 문자, 그림, 사운드 등 여러 미디어를 통합하여 처리한다. 이것을 우리는 멀티미디어의 통합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글씨 못 쓰는 건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네, 다음 3번 다음 중 컴퓨터의 그래픽 데이터 표현에 사용되는 벡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자, 1번 볼까요? 1번 풀이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맵. 비트맵은 레스터화라고도 그러는데 점과 픽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점과 픽셀로 확대하면 뭐 1000만 화소든 2000만 화소든 확대하면 계단식 모양, 톱니바퀴 모양으로 다 깨집니다. 용량이 크고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용량이 크고 속도가 느리다. 이거는 여러분 아닙니다. 이거는 좀 지우겠습니다. 아닙니다. 자, 디카로 찍은 사진이나 스캔한 사진, 사실적인 이미지가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자, 비트맵 뭐가 있어요? JPG, JPEG, GIF, PNG, BMP, PCX, TIF, TIF 등등이 있습니다. 자, 벡터는 뭐예요? 점이 연결된 형태로 직선과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확대해도 깨지지 않습니다. 어떤 수학적인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아무리 확대해도 깨지지 않습니다. 직접 사람이 드로잉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여기 기풍쌤 요 캐릭터 이거 일러스트로 그렸습니다. 자, AI, 일러스트로 저장되는 AI, 코렐드로로 저장되는 CDR, 자, 웹에서도 표현가면 WMF, 자, 출판에 사용되는 EPS, 요거 AI, CDR, WMF, EPS 이런 거는 다 뭐예요? 벡터 파일의 확장자입니다. 벡터 파일의 포맷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이미지를 화소의 집합으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화소는 여러분 이거는 비트맵에 쓰는 겁니다. 비트맵 파일에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트맵 파일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뭐가 있어요? 포토샵 있잖아요. 포토샵. 뭐 포토샵 또 뭐 페인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벡터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프로그램들은 뭐가 있어요? 일러스트가 있어요. 일러스트. 또 뭐가 있죠? 뭐 코렐드로라고 있습니다. 코렐드로. 저런 거는 벡터 파일입니다. 벡터 파일을 만드는 프로그램들입니다. 2번 점과 점을 연결하는 직선과 곡선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그린다. 맞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이미지를 확대하거나 축소해도 계단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아무리 확대해도 깨끗하게 나타납니다. 자, 4번 파일 형식은 WMF, AI 등이 있다. 그렇죠? 뭐 AI, CDR, WMF, EPS 등이 있습니다. 자, 답은 1번이 틀렸네요. 픽셀은 비트맵 파일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4번 다음 중 정보 보안을 위해 사용하는 공개키 암호화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공개키 암호화 기법은 우리는 이것을 비대칭키 암호화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옳지 않은 것에 관한 거네요. 자, 여기 풀이 한번 보겠습니다. 비밀키 암호화 기법은 대칭키 암호화 기법이라고 그러고 대표적인 게 DES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DES입니다. 자, 비밀키 암호화 기법은 암호화와 복호화가 동일합니다. 암호시켜서 여러분 암호화 복호화가 뭐예요? 어떤 데이터를 딱 보내면 여기서 날아갈 때는 뭐로 날아가요? 암호화돼서 날아간단 말이에요. 누가 여기서 이렇게 훔쳐봐도 뭔 내용인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는 뭐가 돼요? 복호화돼서 우리가 보여야 돼요. 여기 안녕하세요라고 글씨를 썼으면 여기 데이터가 이렇게 날아갈 때는 내가 아무리 봐도 중간에 갈치해도 몰라요. 왜?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글자가 다시 여기 복호화돼서 안녕하세요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키의 크기가 작고 알고리즘이 간단하며 경제적입니다. 비밀키 암호화 기법의 특징입니다. 사용자가 많아지면 관리해야 하는 키의 개수가 많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공개키 암호화 기법은 비대칭키 암호화 기법이라고 그러고 대표적인 게 RSA입니다. 암호화 복호화가 서로 다릅니다. 암호키는 공개하고 해독키는 비공개합니다. 자신의 개인 키만 보관하면 되므로 키의 개수가 적습니다. 암호화 복호화 속도가 느리고 키의 크기가 크고 알고리즘이 복잡하여 효율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공개키 암호화 기법의 특징입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여기 공개키 암호화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알고리즘이 복잡하고 여기 알고리즘이 복잡하고
암호화 복화 속도가 느리다겠네. 암호화 복화 속도가 느리네요. 2번 키의 분배가 용이하고 관리해야 할 키의 수가 적다. 예, 관리해야 할 키의 개수가 적습니다. 3번 비대칭키 암호화 기법이라고도 하고 맞네요. 비대칭키 암호화 기법이 공개키 암호화 기법입니다. 대표적인 게 DES입니다. 여러분 틀렸어요. DES는 이거는 비밀키 암호화 기법이에요. 그렇죠? 자, 4번 데이터를 암호화할 때 사용하는 키를 공개하고 복호할 때 키는 비밀로 한다. 자, 맞네요. 그렇죠? 암호 키는 공개하고 해도 키는 비공개한다. 네. 답은 3번입니다. 왜요? 자, 공개키 암호화 기법은 대표적인 게 RSA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5번 다음 중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URL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URL은 뭐예요? 인터넷에 있는 모든 주소를 URL이라고 그래요. 자, URL은 뭐예요? 보세요.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각종 자원의 위치를 나타내는 표준 주소 책입니다. 여러분 자바스크립트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경로가 있어요. 그걸 URL이라 그래요. 인터넷상의 모든 그림, 음악, 영상은 URL 주소가 있다. URL의 일반적인 형식은 프로토콜. 여기 프로토콜 HTTP 프로토콜이잖아. 이걸 웹 문서 교환 프로토콜이라 그래요.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 그럽니다. 그다음에 with size 21. 자, 이거는 호스트 주소입니다. 포트 번호라 그러는데 호스트 주소고. 그다음에 CO 기관이고 KR 국가고 그렇죠? 자, CO는 영리기관, ORG는 비영리기관. 자, index.php 이건 파일 경로입니다. 주로 일반적으로 HTTP 서비스는 80번 포트를 사용합니다. 여기 그냥 외우세요. 선생님 포트가 뭐예요? 이거 그냥 80번 포트를 사용한다고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모르냐고요. 저는 다 아는데요. 이거 굳이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FTP 계정에 있는 경우에 URL 형식. 자, FTP 계정이 있는 경우. 여러분 FTP 사용해 보신 적 있나요?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 그러는데 FTP는 여러분의 있는 그 클라이언트에 있는 컴퓨터와 서버에 있는 컴퓨터에 여러분 보통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것을 글이나 사진을 올리는 것을 업로드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업로드인데 근데 그것은 파일 단위로밖에 못 업로드해요. 근데 FTP를 사용하면 폴더 전체를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서버에 들어가서 이름 바꾸기도 할 수 있고 서버에 있는 파일이나 폴더를 삭제할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고. 자, FTP의 URL의 경로는 이렇게 됩니다. FTP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알겠죠? FTP 그다음에 유저네임 아이디가 들어가고 패스워드 들어가고 서버 네임 들어가고 포트 번호 들어갑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URL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각종 자원의 위치. 각종 자원은 뭐예요? 영상, 이미지 이런 거 그쵸? 그림, 음악, 영상 이런 것들 다 위치가 다 주소가 있어요. 그쵸? 그거를 URL이라고 합니다. 2번 URL은 일반적인 형식은 프로토콜 그쵸? HTTP 호스트 주소 cg21.co.kr 포트 번호 이렇게 들어가고 파일 경로 그쵸? 파일 경로 index.html main.php 이런 거 들어갑니다. 3번 FTP 계정이 있는 경우에 URL은 HTTP 계정이 있는 경우에 URL은 HTTP가 아니라 여기 뭐라고요? FTP로 들어갑니다. FTP 알겠죠? 4번 일반적인 HTTP 서비스는 80번 포트를 사용한다. 네, 맞습니다. 네, 다음 6번 다음 중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에 따른 분류에서 데모 버전과 가장 유사한 분류에 해당하는 것은. 자, 그럼 여기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따른 분류 한번 보겠습니다. 프리웨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쉐어웨어 프로그램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일부 기간이나 기능을 제한해서 배포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포토샵이나 이런 거 다운받았을 때 한 달 버전으로 쓰잖아요. 나중에 한 달 다 지난 다음에 마음에 들면 돈 주고 사라. 이게 바로 쉐어웨어입니다. 상용 소프트웨어 누구나 다 프로그램을 돈 주고 구입해서 쓰는 걸 갖다가 우리는 상용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자, 베타 버전 어떤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어요. 그럼 사용자나 일반인이 먼저 테스트해보는 것을 우리는 베타 버전이라고 합니다. 알파 버전 프로그램 개발 후 개발자나 회사에서 테스트하는 겁니다. 먼저 프로그램이 개발된 다음에 그것이 정말 문제가 없는지 개발자나 그 회사 내에서 먼저 테스트해보는 겁니다. 그 테스트 과정을 거쳐도 발견되지 못하는 것은 베타 버전으로 배포한 다음에 고객이나 사용자가 사용해보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자, 데모 버전 이건 프로그램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쵸?
홍보를 하기 일부 기능이나 기간을 제한하여 배포하는 겁니다. 이건 똑같다, 그렇죠? 데모 버전이나 데모 버전은 프로그램의 홍보를 위해서, 쉐어웨어는 프로그램의 구매를 위해서 기간이나 기능을 제한하는 겁니다. 자, 번들 프로그램, 하드웨어 구매 시 따라오는 프로그램을 우리는 번들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패치 버전, 프로그램의 오류를 수정하기도 하고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배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걸 패치 버전입니다. 패치 버전이라 그래요. 프로그램의 오류를 수정하기도 하지만 그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가 되어가지고 또 배포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되었다 그러면 그거 갖다 우리는 패치 버전이라 합니다. 포스트 하드웨어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데모 버전과 가장 유사한 것은 쉐어웨어예요. 왜? 기능과 기간을 제한해서 배포하는 겁니다. 다음 7번, 다음 중 시스템 보안을 위해 사용하는 방화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화벽은 뭐예요? 외부의 불법적인 침입을 막을 수 있지만 내부의 불법적인 침입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방화벽을 사용하면은 시스템의 부하가 좀 증가하고 병목 현상, 속도 저하가 생깁니다. 자, 외부의 불법적인 침입을 막을 수 있지만 내부의 불법적인 침입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가끔 우리 그 기술 유출 사고가 그 회사에 있는 직원에 의해서 유출이 됩니다. 왜? USB로 꽂아가지고 그 기술을 유출한 다음에 다른 나라에 가서 팔아먹습니다. 자,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 방화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관한 문제네요. 1번, IP 주소 및 포트 번호를 이용하거나 사용자 인증을 기반으로 접속을 차단하며, 즉, 그렇죠? 어떤 IP 주소나 및 포트 번호를 이용하거나 또 사용자 인증을 통해서 접속을 차단하는 거예요. 네트워크의 출입로를 단일화함으로써 보안 관리 범위를 좁히고 접근 제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 출입로를 쓰면은 관리하기 힘들어요. 사용자 인증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범위를 좁히고 접근할 때 미리 제어를 좀 해놓는 겁니다. 2번, 명백히 되지 않은 것은 허용한다는 소극적 방어 개념이 아니라 명백히 허용되지 않는 것은 금지한다는 적극적 방어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왜? 그렇죠. 허용되지 않은 것은 아예 금지를 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게 방화벽이죠. 3번, 방화벽을 운영하면 네트워크의 부하가 감소되며, 왜 안 되죠? 방화벽을 운영하는데 어떻게 네트워크 부하가 감소되겠어요? 방화벽을 운영하는 만큼 네트워크 부하가 증가되겠죠. 네트워크 트래픽이 게이트웨이로 집중된다. 네, 아닙니다.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네트워크 트래픽이 왜 게이트웨이는 그냥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그 장치일 뿐인데 무슨 왜 거기에 게이트웨이의 부하가 증가돼요? 아닙니다. 알겠죠? 4번, 로그 정보를 통해 누가 외부의 침입을 시도했는지 그 흔적을 찾아 역추적을 할 수 있다.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로그 파일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또는 핸드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로그 파일 추적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 다음 8번, 다음 중 와이파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와이파이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와이파이 안 사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공부를 커피숍에 가서 할 때도 와이파이 사용하고, 그렇죠? 집에서 있을 때도 와이파이 사용하고, 와이파이는 거의 무료예요. 그렇죠? 자, 와이파이는 무선 접속 장치 AP가 설치된 곳을 중심으로, 그죠? 여러분 요거 AP, 여러분 뭐라 그래요? 이거 06이라 그러죠. 06이 설치된 곳을 중심으로 일정 거리 이내에서 핸드폰, 태블릿, 노트북, 컴퓨터 등을 통해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예, 사실 이제 유선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속도가 조금 느립니다. 그래도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요즘은 와이파이 거리는 AP의 출력과 설치 위치, 무선 랜카드의 성능, 단말의 성능 등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으며, 맞아요. 여러분 AP의 출력과 설치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저는 즉 AP라는 건 여러분 06이라고 말합니다. 06 안테나 2개 쓴 거하고 3개 쓴 거하고 4개 쓴 거하고 여러분 속도가 달라요. 알겠죠? 그다음에 설치 위치가 너무 뭐냐 가깝냐에 따라서 또 속도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무선 랜의 성능에 의해서 내가 지금 오메가짜리 쓰냐 무선 랜카드의 성능이냐, 다 랜카드 비싸게 주고 산 게 하여튼 좋아요. 보니까 단말의 성능 등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자, AP 장치 주변으로 40메가 정도면 막힘이 없는 곳이면 100에서 150메가까지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3G 서비스보다 통신 속도가 훨씬 빠르며, 그렇죠? 3G 속도 느리잖아요. 전송 비용은 공짜이잖아요. 공짜. 여러분 와이파이 사용하는데 돈 내진 않잖아요. 여러분 식당이나 여러분 카페에서 와이파이 사용하는데 돈 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애도혹이라는 게 있습니다. 애도혹. 중앙 시스템의 도움 없이
언제 어디서나 기가는 통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네트워크. 예, 이걸 갖다 애드혹이라 그럽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게 애드혹, 와이파이가 애드혹 기능이죠. 뭐 어디서나 기간에 통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뭐. 자, 보겠습니다. 1번 IEEE 802.11 기술 규격의 브랜드명으로 와이어리스 피델리티의 약어이다. 여러분, 제가 발음이 안 좋아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어를 너무 못해요. 영어 선생님, 참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은 너무 저를 좋아했는데, 이민영 선생님이라고 있었는데 참 저를 너무 좋아했는데, 그래도 전 영어를 못했습니다. 뭐 영어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죠. 뭐, 그렇죠. 자, 2번 무선 신호를 전달하는 AP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인프라스트럭처 모드와 AP 없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애드혹 모드가 있다. 네, 그렇죠. 자, 맞습니다. 3번 유선 랜을 무선화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거리에 제한이 있고, 무슨 사용거리에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 와이파이는 뭐예요? 일정 거리 한 20m 이상 떨어지면, 10m 20m 이상 떨어지면 블루투스처럼 데이터가 희미해져요. 그렇죠? 희미해져. 그리고 속도도 안 나오고, 전송 속도가 3G 이동통신에 비해 느리면 3G 이동통신에 비해 빠릅니다. 전송 비용이 고가이다. 틀렸어요. 공짜잖아요. 공짜. 여러분 와이파이 돈 내고 안 쓰잖아요. 물론 주인은 이제 돈 내겠지만. 자, 4번 IEEE 802.11b 규격은 최대 11Mbps, IEEE 802 1.1g 규격은 최대 54Mbps의 속도를 지원한다. 네, 답은 3번이네요. 그렇죠? 다음 9번 다음 중 인터넷 서버까지의 경로를 추적하는 명령어인 트레서트의 실행 결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트레서트는 뭐냐면 내 컴퓨터에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서버까지의 경로를 추적하는 겁니다. 내 컴퓨터에서 서버까지의 경로를 추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로를 추적하면서 어디 구간이 막히는지, 어디 구간이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는지, 내가 이 몇 단계에 걸쳐서 그 목적지까지 가는데 그 중간중간에 어떤 서버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몇 구간을 걸쳐서 가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어요. 나와 서버까지의 경로를, 내 컴퓨터에서 서버까지의 경로를, 인터넷 경로를 추적하는 겁니다. 자, 1번 IP 주소, 목적지까지 겹치는 경로의 수, 각 구간 사이의 데이터 왕복 속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내가 지금 서버까지 가면서 내가 네이버까지 가는데 몇 구간을 걸쳐서 가는지, 그 구간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트래픽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속도가 어디 구간에서 느려지는지, 이런 걸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번 특정 사이트가 열리지 않을 때 해당 서버가 문제인지 인터넷망이 문제인지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럼요. 인터넷이 안 되는지, 아니면 그 서버가 문제인지, 다음이 문제인지, 내 인터넷 선이 문제인지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3번 인터넷 속도가 느릴 때 어느 구간에서 정체를 일으키는지 확인할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현재 자신의 컴퓨터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의 IP 주소나 포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내 스테이트라고 그럽니다. 내 스테이트. 자, 이것은 내 컴퓨터에 연결 중이나 연결 대기 중인 상태의 포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트레서트가 아닙니다. 알겠죠? 트레서트는 내 컴퓨터에 누가 접속되어 있는지가 하고 중요하지 않고, 나와 내 컴퓨터가 저기 서버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되어 있는 경로를 추적하는 겁니다. 알겠죠? 내 컴퓨터에 뭐가 연결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알려면 내 스테이트, 알겠죠? 이거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명령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답은 4번이네. 그쵸? 다음 10번 다음 중 컴퓨터에 사용하는 하드디스크의 파티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하드디스크도 파티션을 할 수 있고 SSD도 파티션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파티션은 원래 하드디스크는 하나예요. SSD는 하나인데 이거를 딱 나눠가지고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드라이브. 그렇게 물리적인 하드디스크는 하나인데 논리적인 하드디스크 2개 이상으로 나누어 쓰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파티션이라고 합니다. 2개 이상의 드라이브로 나누어 사용할 때 사용된다. 맞습니다. 각 파티션에 서로 다른 운영체제를 설치할 수 있다. 맞아요. 저는 C 드라이브에는 전에는 윈도우 7을, D 드라이브에는 윈도우 10을 설치했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안 그렇습니다. 학원이 사업체가 망한 후로는 다 하나로 씁니다. 자,
파티션 실행 후에는 포맷을 실행하고 드라이브를 사용한다. 그럼요. 파티션 실행 후에는 반드시 파티션을 나눈 다음에 반드시 포맷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브를 설정합니다. 하나의 파티션은 하나의 파일 시스템을 사용한다. 여러분 파일 시스템이 뭐냐면 여러분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C 드라이브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속성 들어가면 거기에 파일 시스템 이름이 나와요. 여기 NTFS라고 나와요. 물론 이제 FAT32도 있는데 지금은 NTFS로 FAT32로 하면은 USB 같은 경우도 여러분 막 12기가짜리 막 동시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NTFS로 해야지만 그 이상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보안이나 속도가 빠른 NTFS 파일 시스템을 사용한다. 파티션은 하나의 물리적인 하드디스크를 여러 개의 논리적인 영역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때 사용합니다. 자, 파일 시스템 NTFS가 있는데 이것도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FAT32 파일 시스템과 비교하여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하다. 최대 볼륨 크기, 다 이게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최대 볼륨 크기는 256TB이며 파일 크기는 볼륨 크기에 의해서 제한한다. 자, 이거 알아두세요. 비교적 큰 오버헤드가 있기 때문에 약 400MB 이하의 볼륨에서는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다. 400MB 이상인 것에서만 주로 NTFS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파일 및 폴더에 대한 액세스 제어를 유지하고 제한된 계정을 지원한다. 자, 제한된 계정은 여러분 NTFS 파일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자, 파일 시스템 변청 과정은 FAT16, FAT32, NTFS 이렇게 나갑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하드 디스크의 파티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네. 옳지 않은 것. 1번 파티션 작업을 실행 후에도 반드시 포맷을 실행하여야 하드디스크를 사용할 수 있다. 여러분 파티션으로 딱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나눈 다음에는 반드시 여러분 뭐라고요? 포맷한 다음에 사용하셔야 돼요. 포맷 초기화한 다음에 사용하셔야 돼요. 2번 각 파티션 영역에는 다른 운영체제를 설치할 수 있다. 맞아요. 저는 C 드라이브에 윈도우 7, 지금은 아니지만 D 드라이브 윈도우 10 이렇게 설치했었습니다. 어떤 때는 C 드라이브에는 리눅스 설치한 것도 있었습니다. 리눅스 설치하고 D 드라이브에는 윈도우 설치하고. 3번 하나의 파티션에 여러 개의 파일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들었어요. 하나의 파티션에는 한 개의 파일 시스템밖에 못 사용합니다. 알겠죠? 이제 뭐 내가 C 드라이브엔 NTFS 파일 시스템, D 드라이브엔 뭐 FAT32 파일 시스템 이렇게 하나의 드라이브에는 한 개의 파일 시스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번 하나의 물리적인 하드디스크를 여러 개의 논리적인 영역으로 분할하거나 다시 합치는 작업이다. 그렇죠?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 나눠서 쓸 수 있고 다시 합쳐서 하나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답은 3번이네요. 11번 다음 중 윈도우즈 10의 메모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메모장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자, 메모장은 텍스트 파일이나 웹페이지를 편집하는 간단한 도구입니다. 현재 날짜와 시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날짜와 시간을 입력하는 것은 단축키 F5입니다. 다 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다 풀이에다 적어놨던 것은 다 기출 문제를 토대로 해서 만든 겁니다. 알겠죠? 자, 전체 글씨체나 글씨 크기는 바꿀 수 있지만 일부 글씨체나 글꼴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자, 글씨 색깔도 절대 넣을 수 없습니다. 자, 이동 명령이 있는데 이동 명령은 원하는 줄 모양을 입력하여 문서의 특정 줄로 이동할 수 있어요. 이동 명령 특정 줄. 내가 5를 쓰면 5번 줄로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동 줄바꿈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자동 줄바꿈 기능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입력한 경우에는 이동 명령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찾기, 이전 찾기, 다음 찾기, 바꾸기 기능이 있으며 자동 줄바꿈 기능은 창 크기에 맞추어 텍스트를 바꾸어 문서의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이게 뭔 얘기예요? 자, 내가 메모장이 작으면 작은 대로 줄바꿈이 일어나고 문서가 크면 큰 대로 줄바꿈이 일어나는 겁니다. 알겠죠? 확대, 축소 기능이 있어 글씨를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볼 수 있다. 확대는 컨트롤 플러스, 축소는 컨트롤 마이너스, 기본값은 컨트롤 0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옳지 않은 거네요. 텍스트 파일이나 웹페이지를 편집하는 간단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맞아요. 그렇죠? 간단한 도구. 여러분 옛날에 홈페이지 연습을 다 메모장으로 했었습니다. 20년 전에는. 자, 2번 이동 명령으로 원하는 줄번호로 입력하여 문서의 특정 줄로 이동할 수 있으면 맞아요. 특정 줄로 이동하는 게 이동 명령입니다. 자동 줄바꿈 기능이 설정된 경우에도 이동 명령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게 틀렸어요. 여러분 자동 줄바꿈 기능에서는 줄이 여러분 그냥 자동으로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이동 명령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사용할 수도 없고요. 3번 특정 문자나 단어를 찾아서 바꾸거나 이거 메모장의 기능 중에
특정 문자를 찾아서 단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창 크기에 맞추어 텍스트 줄을 바꾸어 문서의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자동 줄바꿈 기능이죠. 4번 확대 축소 기능이 있어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확대 축소 기능이 있기 때문에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답은 2번. 12번 다음 중 컴퓨터에서 문자를 표현하는 코드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코드 체계 보겠습니다. 자, 문자 표현 코드라 그럽니다. BCD 코드 6비트 64문자 표현이 가능합니다. 왜? 2의 6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문 대문자만 표현이 가능하고 소문자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자, ASCII 코드 미국 표준 정보 교환용 코드로서 총 7비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개의 존 비트와 4개의 디지트 비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비트로 128문자, 즉 2의 7승이란 뜻이에요. 2의 7승은 128이 납니다. 128문자 표현 가능하며 일반 컴퓨터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확장 ASCII 코드는 8비트로 256문자 표현까지 가능합니다. 자, EBCDIC 코드 8비트로 256문자 표현이 가능합니다. BCD 코드를 확장한 코드로 대형 컴퓨터에서 사용이 됩니다. 자, 유니코드 2바이트, 즉 1바이트가 여러분 8비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바이트는 16비트입니다. 자, 2바이트로 국제 표준 코드로 전 세계 모든 문자가 표현이 가능합니다. 모든 글자는 2바이트로 표현합니다. 자, 문제 쭉 읽어보시고 2번 틀렸어요. 왜? 유니코드 세계 각국의 언어를 4바이트 체계로 통일한 국제 표준 코드이다. 틀렸어요. 세계 각국 언어를 여기 뭐예요? 2바이트 체계로 통일한 국제 표준 코드입니다. 네. 다음 13번 다음 중 컴퓨터에 사용하는 데이터의 논리적 구성 단위를 작은 것에서 큰 것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컴퓨터 처리 속도 단위는 10의 마이너스 3승 S는 뭐예요? 밀리초. 그죠? 1초에 이게 1000분의 1이라는 뜻이잖아요. 1초에 1000개의 명령어를 처리한다는 것이고, 이건 1초에 100만 개의 명령어를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자, 읽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밀리세크, 마이크로세크. 세크는 초란 뜻이에요. 세컨드. 세크는 초란 뜻이에요. 마이크로세크, 나노세크, 피코세크, 펜토세크, 아토세크. 아토세크가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이것은 메모리의 단위이기도 합니다. 메모리는 숫자가 단위가 작을수록 속도가 빠릅니다. 자, 컴퓨터의 저장 용량 단위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엑사바이트입니다. 2의 10승 킬로바이트는 1024바이트입니다. 2의 20승 메가바이트는 1024 곱하기 1024바이트입니다. 자, 데이터의 단위가 있어요.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비트, 니블, 바이트, 워드, 필드,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 자, 비트는 자료나 정보 표현의 최소 단위를 비트라 그럽니다. 바이트는 글자 표현의 최소 단위. 그죠? 그다음에 워드는 CPU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최소 단위는 워드입니다. 자, 레코드는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본 단위를 우린 레코드라 그럽니다. 파일,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본 단위를 우린 파일이라 그럽니다. 자, 파일들이 모여서 우리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듭니다. 자, 여기서 순으로 오른 것은 여기입니다. 필드,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 이게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14번 다음 중 윈도우즈 10의 장치 관리자 창에서 설정 가능한 하드웨어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장치 관리자 장치들의 드라이버를 식별하고 설치된 장치 드라이버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자, 다음 가상 메모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설정 값을 변경할 수 있다. 이거는 장치 관리자에 관한 게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스템 속성에서. 알겠죠? 이건 뭐라고요? 시스템 속성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럼 가상 메모리가 뭐예요? 가상 메모리가 주기억 장치보다 용량이 큰 프로그램을 로딩할 때 하드디스크 같은 보조기억 장치가 마치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가상 메모리라고 합니다. 이 가상 메모리는 장치 관리자, 그럼 장치 관리자 알잖아요. 컨트롤 알트 딜리트 누르면 장치 관리자 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는 여기 오른쪽 마우스 눌러도 여기 장치 관리자 여기 열 수 있어요. 시작 버튼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도 여기 장치 관리자 열 수 있습니다. 자, 장치 드라이브를 업데이트 할 수 있다.
하드웨어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네, 답은 2번이 틀렸어요. 2번은 장치 관리자 창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스템 속성 창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자, 여러분 제가 이거 좀 닫겠습니다. 네. 다음 15번. 다음 중 컴퓨터에 사용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있어요. RISC, CISC 뭐 이런 마이크로 프로세서, 나중에 또 나오면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컴퓨터 CPU의 직접 회로이다. 클럭 주파수와 내부 버스, 여기 읽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 옳지 않은 거 마이크로 제어 장치, 연산 장치, 주기억 장치가 하나의 반도체 칩에 내장된 장치다. 자, 이건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여러분 반도체 칩에 내장된, 하나의 반도체 칩에 내장된 이 제어 장치, 연산 장치, 주기억 장치는 기능,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어 장치, 연산 장치, 주기억 장치가 아니라 여러분 마이크로 프로세서 뭐 제어 장치, 연산 장치, 레지스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레지스터로. 알겠죠? 이게 틀렸어요, 여러분. 자,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제어 장치, 연산 장치, 주기억 장치가 아니라 레지스터로 구성되어 있어요. 레지스터. 알겠죠? 자, 우리 기억장 중에 속도가 가장 빠른 게 뭐예요? 레지스터고. 그 다음에 뭐죠? 캐시 메모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주기억 장치고. 그 다음에 보조기억 장치. 저기 레지스터는 이건 어디에 있어요? 이건 CPU에 있는 거잖아요. CPU. 그죠? CPU를 구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6번. 다음 중 레지스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레지스터는 뭐야? CPU에 대해서 여기. 자, 우리 여기 레지스터를 하기 전에 이거 좀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자, 주기억 장치라고 있어요. 주기억 장치에는 롬과 램이 있습니다. 롬을 리드 온리 메모리라고 해서 오직 읽기만 하는 메모리입니다. 읽기 전용입니다. 컴퓨터를 딱 키면서부터 그냥 바탕화면에 나올 때까지 우리가 눈으로 뻔히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읽기 전용이고 비발성이고 펌웨어라 그럽니다. 펌웨어는 뭐예요? 펌웨어는 컴퓨터에 기본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하드웨어를 움직일 수 있도록 최초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는 펌웨어라고 합니다. 롬의 종류에는 마스크롬, P롬, EP롬, EEP롬이 있습니다. 마스크롬은 결코 지우거나 수정할 수 없고, P롬은 한 번 수정할 수 있고, EP롬은 자외선에 의해서 수정할 수 있고, EEP롬은 정기적인 신호에 의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다니는 USB도 EEP롬으로 만든 겁니다. 이것을 USB라고도 그러고 또 플래시 메모리라고도 그래요. 그렇죠? 램,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고 그럽니다. 읽기 쓰기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뜨는 것은 다 램 때문에 뜨는 겁니다. 휘발성입니다. 여러분 전원이 꺼지면 화면에 계속 남아있는 게 아니라 사라져버려요. 종류는 SRAM과 DRAM 있습니다. SRAM은 스테이스틱 램이라 그래서 정적인 램이며 캐시 메모리에 사용되며 속도가 빠르고 값이 비쌉니다. DRAM은 다이나믹 램이라 그래서 방정됨으로 주기적인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자, 펌웨어라고 있습니다. 펌웨어란 하드웨어가 기본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설치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얘기했죠. 그렇죠? 롬에 있죠. 자, 레지스터. CPU 내부에서 처리할 명령어나 연산 결과 값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기억 장치입니다. 알겠죠? 기억 장치. 여러분, 컴퓨터의 속도는 뭐로 따져요? CPU로 따져요. CPU. 알겠죠? CPU가 사람의 머리에 해야 되고 그 머리가 좋아야지 i3, 더 좋으면 i5, 더 좋으면 i7, 더 좋으면 i9 이렇게 나갑니다. 요즘은 플립프롭이나 렛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속도가 가장 빠르다. 자, 보겠습니다. 레지스터에서 옳지 않은 것. 1번 CPU 내부에서 처리할 명령어나 연산 결과값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2번 레지스터의 크기는 컴퓨터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맞아요. 레지스터의 크기에 따라서 또 속도가 정해지기도 합니다. 3번 펌웨어를 저장하는 비발성 메모리. 펌웨어를 저장하는 거는 레지스터가 아니라 뭐예요? 주기억 장치에 있는 롬이잖아요. 롬. 그죠? 답은 3번이 틀렸네요. 4번 구조는 플립플롭이나 렛치로 직렬 또는 병렬로 연결한다. 네, 맞습니다. 답은 3번이네. 왜? 펌웨어를 저장하는 비발성 메모리는 뭐예요? 롬이에요. 펌웨어를 저장하는 비발성 메모리예요. 이게 뭐라고요? 롬입니다. 롬.
액세스 속도가 가장 빠른 거는 맞습니다. 레지스터가 액세스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다음 17번. 다음 중 윈도우 10의 관리 도구 중 컴퓨터 관리 도구 중 컴퓨터 관리 여기 있다. 그쵸? 컴퓨터 관리. 여기 관리 도구 중에 컴퓨터 관리가 있네요. 수용하는 디스크 관리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볼륨을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여기 있네. 어디 있어요? 볼륨을 확장하거나 볼륨을 축소할 수 있다. 맞네요. 드라이브 문자를 변경할 수 있다. 여기 드라이브 디스크 관리해 보니까 있어요. 그쵸? 드라이브 문자 및 경로를 변경할 수 있다. 맞네요. 포맷을 실행할 수 있다. 포맷 실행할 수 있다. 맞네요. 그쵸? 분석 및 디버그 로그를 표시할 수 있다. 그거는 여러분 이벤트 뷰어에 있어요. 이벤트 뷰어. 컴퓨터 관리에 있는 게 아니라 이벤트 뷰어에 보면은 분석 및 디버그 로그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답은 4번이네. 야, 이거 어떻게 하나, 그쵸? 이건 그냥 문제를 외우는 수밖에 없겠다, 그쵸? 자, 여러분, 선생님 어떻게 하면은 컴마 1급 필기를 합격할 수 있어요? 기출문제 5회분이나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 8회분 정도 보시면서 한 4번 정도 반복해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100% 합격합니다. 4번.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5번. 여러분 저는 자격증 기사 공부할 때 15번 봤어요. 시험장에 가서 모르는 문제가 정말로 한 문제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합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60점 이상으로만 합격하시면 되고, 그러려면은 저는 15회분 기출문제 15회분을 뽑아가지고 그럼 뽑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5회분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이해하고 보시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자, 다음. 자, 18번 문제는 윈도우 7 문제라서 통과하겠습니다. 자, 19번. 다음 중 윈도우즈 10에서 연결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연결 프로그램이 뭐예요? 여러분 이 엑셀 파일을 클릭하면 엑셀 프로그램이 열리잖아. 그 왜요? 연결 프로그램이 엑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뭐가 열려요? 파워포인트가 열려요. 왜 그래요? 파워포인트가 연결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볼까요? 문서나 그림 같은 데이터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이다. 맞습니다. 데이터 파일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연결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연결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내가 이제 이미지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연결 프로그램을 내가 포토샵으로 하고 싶어. 그럼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자, 연결 프로그램 선택해 가지고 바꾸시면 됩니다. 자, 연결 프로그램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데이터 파일은 더블 클릭하면 연결 프로그램 선택하기 위한 대화 상자가 표시된다. 맞습니다. 연결 프로그램 대화 상자에서 연결 프로그램을 삭제해도 데이터 파일은 남아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음 1번. 쭉 읽어보시고요. 연결 옳지 않은 것은 뭐예요? 4번 보세요. 연결 프로그램 대화 상자에서 연결 프로그램을 삭제하면 연결된 데이터 파일도 함께 삭제하는데 틀렸어요. 여러분 연결 프로그램만 삭제되는 거예요. 내가 포토샵 프로그램만 삭제하면 포토샵 프로그램만 삭제되는 거예요. 포토샵 파일은 남아있어요. 그런데 포토샵 파일은 못 열어요. 왜? 포토샵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파일은 남아있습니다. 알겠죠? 답은 4번입니다. 20번 끝이다. 그쵸? 다음 중 반도체를 이용한 컴퓨터 보조기억 장치로 크기가 작고 충격에 강하며 소음 발생이 없는 대용량 저장 장치에 해당하는 것은 뭐 SSD죠. 그렇죠? 옛날에 하드디스크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렇죠? 하드디스크 사용하면 속도도 빠르긴 하지만 속도가 좀 느리죠. SSD보다 속도가 느리고 소리도 많이 나요. 윙 이런 여기 펜 들어가는 소리가 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뜨거워져. 근데 이제 그런 일은 없어요. 자, 요즘은 이제 SSD 이렇게 칩으로 돼 있어요. 칩. 그래서 옛날에는 뭐예요? 배드 섹터 이런 게 났었는데 배드 섹터라는 게 없습니다. SSD에서는. 그 속도도 빠르고 그렇죠. 화면에 SSD를 달면은 뭐예요? 바탕화면이 빨리 팍 떠요. 그렇죠? 자, 컴퓨터 켜는 거 핸드폰 켜는 속도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더 빠른가? 더 느린가요? 하여튼 뭐 비슷해요. 그렇죠? 자, SSD에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 파일 올려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자, 속도가 보조기억 장치예요. 데이터 저장하는 보조기억 장치고 충격에 강하고 그렇죠? 소음 발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SSD라 합니다. 여러분 DVD나 CD는 다 알죠? 옛날 거잖아요. 그렇죠? DVD
앞 뒷판 다 쓸 수 있고 4.7기가에서 17기가까지 쓸 수 있는 DVD, CD RW는 기록하는 건데 여러분 뭐예요? 앞면만 기록할 수 있어요. 그쵸? 약 한 600에서 한 800메가까지 되는 용량이고, 이건 최대 17기가, 이건 최대 1기가도 안 돼요. CDRW는. 그쵸? 근데 하드디스크나 SSD는 대용량이에요. 그렇지만 하드디스크는 소음 발생이 있고, 이제 이거는 SSD는 소음 발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모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2016년 3회 스프레드시트 21번부터 40번까지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